마감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우지수가 2.8% 급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 3.1% 올랐습니다. 와, 나스닥은 3.34%나 급등을 했는데 이 S&P 500 지수가 어제 오늘 뭐 이제 5% 넘게 올랐는데 이게 2년 반 내 이틀간의 이 상승폭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기록 남기려고 뭐 이틀 것도 합산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뭐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그 4분기 시작하는 그걸로는 1938년 이후 최대 상승이래요. 예. 네, 그 4분기를 여는 이틀간 예. 이런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또 이렇게 역대 한 84년 만에 네.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의미를 부여하는 네, 우리 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진짜 저희가 4분기 증시를 시작하는 첫날도 좋았고 둘째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라고 좀 해석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8월 구인 건수가 이제 1,005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이 1,077만 건이었으니까 예상보다도 많이 좀 낮게 나왔고 전월에 이게 1,117만 건이었으니까 거의 그냥 비율로는 10% 정도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 이 1,000만 건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노동시장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아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에도 이제 속도 조절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지표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금요일 날 나올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호주 중앙은행인 RBA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50bp씩 인상을 했었고 이번 달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25bp로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RBA 총재가 우리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물가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25bp 인상이 좀 적당할 것 같아라는 멘트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있어서 어떤 피봇 이거의 하나의 뭐 시작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연준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도 최근에 호주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사실은 더 강해졌다가는 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예, 빅스텝을 너무 이제 사실은 빠르게 밟아왔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계속 빅스텝을 밟아왔던 나라가 호주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했던 나라가 호주였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선제적인 그 긴축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사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5bp 인상은 좀 숨고르기 정도로 보여진다면 뭐 영란은행은 사실은 파운드화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뒷걸음질을 쳤던 거지만 어쨌든 영국, 호주, 영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정책들이 조금씩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시장은 좀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뭐 낙관론을 한번 펼쳐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은 달러화 가치도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 수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약 3.5%대까지도 떨어졌었고 2년물은 4%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 앞서 이제 달러 가치 이야기하면서 영국 파운드와도 장중 1.1489까지 올라갔으니까 뭔가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흐름들 그게 결국은 연준의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란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이 모든 게 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가 어제 보도까지만 해도 하루 한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00만 배럴까지도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그 위에서 얘기한 거를 또 뒤엎을 수도 있는 뭐 이런 변수가 있고 그리고 연준 인사들 특히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인플레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서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 시장에서는 정말 그냥 외면하고 귀를 막고 위에 세 가지 요인들에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쨌든 시장 심리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락할 때 하락 속도 자체가 좀 과한 빨랐죠. 측면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반등도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쏠림들이 어떤 지표의 해석이라든지 그 이벤트 또 발언의 해석을 좀 과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악재가 호재로 둔갑했다라는 건데 구인 건수 같은 경우 사실은 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인 건수를 어떤 경제 지표로 이게 경제 지표의 하나로 사실은 인정한 게 팬데믹 이후에나 나왔던 얘기지. 팬데믹 이전에는 맞아. GOLT라고 하는 이 구인 구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주요 경제 지표가 아예 아니었어요. 아무도 기사를 안 썼던 지표인데 사실은 그냥 허수로 사람이 안 뽑히니까 계속 이제 구인만 했던 거고 그건 이제 아유 안 할래라고 이제 약간 이제 심리 변동만 사실은 있는 건데 그걸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좀 시장 내에 과도하게 쌓였던 숏 포지션이 좀 이거 아닌가벼 하면서 청산되는 그런 어떤 그 반작용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IG라는 시장 분석 기관에서 내놓은 심리 지표인데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숏이에요. 숏 포지션 지금 현재 자신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이 빨간색이고요. 롱 포지션이 파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쪽에 보시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뭐 뉴질랜드 달러 이런 것들은 이제 롱 포지션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고요. 유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롱 포지션이 좀 많아진 거고요. US 500이라고 돼 있는 부분 S&P 500 지수인데 이것도 숏이 훨씬 많다가 지금 롱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요. FT 100 뭐 영국 그 주가 지수죠. 이것도 이제 롱 쪽이 좀 많아졌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포지션은 전부 이제 숏이 강해졌어요. 맨 밑에 숏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엔화 대비 달러,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대비 미국 달러 등등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FR40은 이제 CAC 40 지수죠. 프랑스가 이제 최근에 제2의 리만 사태 우려하면서 이제 최근에 BNP 파리바가 뭐 다음 타깃이 될 거다 막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프랑스 증시는 사실은 이 숏 포지션이 많아졌지만 대부분 증시는 롱 포지션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이 맨 밑에 거는 최근의 변화거든요. 파란색은 롱 포지션, 앞에 있는 건 롱 포지션의 하루 변화, 그 다음 거는 롱 포지션의 주간 변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숏 포지션 하루, 숏 포지션 주간 변화를 보면 최근 들어서 뭐 숏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제 FR40 프랑스 주식 시장에 대한 숏이 가장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쪽에 보시면 이거 좀 보기가 어렵죠. 요거 US 500입니다. US 500이 S&P 500 지수인데 최근에 숏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롱도 사실은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가파르게 그러니까 금리가 밑으로 빠지고 달러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어떤 숏 포지션이 있으면서 그 숏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숏 스퀴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커버링이라고 얘기하는 숏 스퀴즈를 야기하면서 주가 지수를 위로 끌어올린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아까 뭐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1,005만 건 구인 건수는 지금 올 들어 최저고 감소폭으로는 1년 반 만에 최대치인데 지금 간밤에 KPMG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글로벌 CEO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39%가 이미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한 상태다라는 거고요. 46%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이제 6개월 내에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구인 건수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실업률이라든지 속보로 나타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표는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서베이 지표로 보면 그런 지수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렇게 나올 때 시장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 또 그 당시에 시장 내 숏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악재는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그냥 이어서 월가 이슈까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요 이슈 보시죠. 네네네. 뭐 오펙 플러스 이거 뭐 사실은 뭐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걸 강하게 감산을 그 드라이브를 거는 나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펙 플러스는 오펙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카르텔 오펙 국가들, 맹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나라들과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러시아를 끼워서 오펙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례 회의를 팬데믹 때부터 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오펙 플러스의 발언권을 가진 나라들은 오펙 국가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하나 끼어서 오펙 플러스 내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서방권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산유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적으로 좀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오펙 국가들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미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러시아 석유 장관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언론에 대고 얘기한 거지. 오펙 국가들은 사실은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 배럴도 아마 러시아 쪽에서 그쪽 소스로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간밤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실제 만나봐야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다만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인가. 지금은 사실은 그 이전에 없던 팬데믹 이후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감산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틀째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200만 배럴을 감산했을 때 유가가 그럼 또다시 급등할 것인가는 사실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100달러 회복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브렌트유가 이미 92달러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100달러 돌파는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 이후 상황은 조금 유동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래프 요 옆에 거 보시면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이게 어디서 냈냐면 이게 블룸버그 그래픽을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소스가 안 나와 있네요. 뭐냐면 지금 이 파란색은 계속적인 오펙 플러스의 그 산유량 목표치였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팬데믹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를 떨어뜨려서 어쨌든 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보고자 했던 게 오펙 국가 플러스 국가들이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목표치를 못 맞추고 있어요. 검은색이 실제 액추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유가 상황이 워낙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 오펙 국가들이 유가가 높아야 거기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석유를 더 생산하겠다라는 그 시설 재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산유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 목표치를 높일 때 목표치만큼 원유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전 2019년까지 워낙 장기적으로 저유가 국면이 오래 지속됐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산유량을 늘리자라고 목표치는 계속 위로 높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산유량이.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원래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산유량을 늘리라고 해도 늘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오펙 국가들의 상황이다 보니까 1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봐야 이미 감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50만 배럴밖에 실질적으로 감산을 못할 거다. 그래서 아예 구두로는 200만 배럴 감산을 합의해야만 한 100만 배럴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에요. 지금 그 기사의 논조가 그런 형식이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어떤 그 멘트가 나왔다면 러시아 쪽에서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고 그렇다면 이미 감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저희 검은색 끄트머리 보면 이미 산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일사불란한 합의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합지졸들의 모임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실제 200만 배럴만큼 감산되느냐?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조금이라도 감산된다면 유가는 오르겠죠. 그러나 100달러 이상 올라서 추가로 얼만큼 오를지는 조금 미지수다. 또 미국이 곧바로 추가적인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무한정 위로 올라간다 다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 이후에 시장 반응들, 각국 반응들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 있다. 지금은 좀 유보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5일날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 반발. 요거는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 시장 내에서 워낙 컸던 얘기이기 때문에 웅크타더라고요. 이게 유럽
그 UN 무역 개발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UN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자라고 만들어진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국제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연준에 이렇게 반발 메시지를 냈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를 낸 이후에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통화긴축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전 세계가 불안과 경기 침체로 빠져들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크게 볼 거다라고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연준이 100bp 금리를 인상하면 3년 동안 선진국 GDP는 한 0.5% 빠지는데 개발도상국 GDP는 한 0.8% 빠지는 그 악영향이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사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강한데 계속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긴축만으로는 잡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얼마 전에 엊그젠가요? 합의했던 내용이죠. 아직 뭐 실질적으로 각국에 적용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유가가 막 뛰면서 난데없이 이렇게 횡재를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텍스를 부과하자. 그래서 그 부과된 돈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른 계층을 지원하자,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계층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이 이런 걸 도입해야지 왜 통화긴축만 하냐, 통화긴축을 이제는 자제하라라고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냈고요. 이에 대해서 연준은 아직도 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시장은 지금 이틀째 환호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에버코어에서 기관 투자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경제가 침체로 진입한다라고 답한 기관 투자가가 100%였다.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가 11%, 내년에 온다가 89%. 어쨌든 간에 100%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요거는 연준 압박용으로 좀 강하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조금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네. 올해 말 S&P 500 지수 예상치를 평균 3,490. 나쁘구나. 지금보다 한 500포인트 빠진다고 네, 보는 네. 거죠. 그다음에 올해 말 연준 정책 금리 수준은 4%.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압박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못 올릴 거야. 지금 월가 전망치보다 굉장히 낮게 본 거거든요. 최종 금리를. 그래서 이제 또 내년 말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시장 전망은 3.9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봤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월가 평균적인 전망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서베이 결과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정상 참작을 하고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